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분위기 속에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방이 워낙 작아서 몇 걸음 옮기니 바로 침대였죠. 그녀가 제 옷깃을 잡아 끌며 자연스럽게 몸을 기대오자 저는 그녀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고등학교 때의 수줍은 학생이 아니라 성인 남성으로서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묘한 쾌감을 주더군요.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얇은 옷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이 뜨겁게 느껴졌죠. 어느 순간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살짝 웃더니 손끝으로 제 뺨을 쓰다듬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남자가 됐구나라는 듯한 어떤 흐릿한 중얼거림도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더 격렬하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몸을 떨고 작은 소리를 내었어요. 저 역시 가슴이 터질 듯한 감정에 휩싸여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과 땀내, 그리고 미세한 떨림을 한껏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격정적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며 미세하게 떨리는 음성으로 좋아라고 흘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은 강렬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엔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온갖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건 바로 그의 새로 부임한 영어 선생님, 박수정 선생님 때문이었죠. 그녀가 학교에 처음 들어온 날 호기심 가득한 눈빛의 학생들이 복도에 잔뜩 모여 있었어요. 어느 교시에 배정될 선생님인지 몰라도 웬만한 아이돌 스타만큼 주목을 받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 역시 2학년이었고 새 학기라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지내고 있던 터라 한번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키는 160cm 초중반쯤에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정확히 말하자면 눈이 정말 컸어요. 남자애들이 저 정도면 진짜 연예인으로 데뷔해도 되겠다라고 술렁일 정도였죠. 그날 처음 담임 선생님께서 영어 수업은 박수정 선생님이 들어오실 거야. 아직 대학을 갓 졸업하신 신임 선생님이니 다들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들이 다들 동시에 미묘한 기대감에 눈을 반짝거리던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고등학생이긴 해도 특히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호르몬이 폭발하는 시기잖아요. 게다가 나이 차도 딱 5살 정도밖에 안 난다고 하니 다들 이게 말이 돼? 하고 놀라워했던 것 같아요. 수업 첫날 박수정 선생님은 교단 앞에 서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교사로서의 첫 부임이라 많이 긴장하셨는지 얘들아 같이 영어 즐겁게 공부해보자라며 힘주어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떨림조차 신선하고 귀엽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 몇몇 남자애들은 그녀가 교복을 입어도 누가 봐도 고등학생이라고 믿을 것 같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실제로 외모도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였고 말투나 행동도 풋풋해서 함께 교실에 앉아 있어도 다를 게 없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문제는 아니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었지만 남자애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선생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면 교무실 가는 길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가 교복 차락 휘날리며 같이 가보겠다고 우르르 몰려가고 영어 질문이랍시고 선생님, 이 문장 구조가요 하면서 별것도 아닌 문법 문제를 가져가곤 했죠. 눈에 너무 티가 나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얘들아 공부할 땐 좀 진지하게 하고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하고 웃으면서 한마디씩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커다란 차량이 쓱 들어오더니 키가 훤칠한 남성이 박수정 선생님을 태우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업이 끝난 어느 늦은 오후였는데 차창을 내린 그 남자의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옆에 서 있던 애들이 헐, 완전 모델이네라며 한마디씩 할 정도로 인상이 좋았죠.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차도 고급 외제차 느낌이 났어요. 그 모습을 본 남자 학생들은 거의 벽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저게 진정한 백마탄 왕자라는 건가 하면서 농담 반 절망 반으로 충격을 받은 거죠. 반대로 여자애들은 살짝 통쾌해하는 분위기가 있기도 했는데 워낙 남자애들이 전부 박수정 선생님에게 시선이 쏠려서 은근 질투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 남성이 자주 학교 앞으로 와서 선생님을 데려가곤 했어요. 주말에는 같이 데이트도 다니고 어쩌다 학교 선생님들 회식 자리에도 픽업을 와준다는 소문이 돌았죠. 누군가 알아보니 꽤 집안이 넉넉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이라는 말이 들렸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결혼할 사람인가 보다. 저 정도면 진짜 잘 어울린다. 등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결국 박수정 선생님은 딱 1년 우리와 함께 있던 2학년 때만 학교에 계시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때 학교가 또 발칵 뒤집혔어요. 무슨 일이야? 계약직이라 그런가? 이런 이야기도 돌았지만 결정적으로 제일 유력했던 소문은 남자친구 집안이 너무나 잘 나가는데 곧 결혼도 준비하고 있고 집안 측에서 교사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거였죠. 어릴 때라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쪽 집안에서 바쁘고 정신없는 고등학교 교사보다는 다른 활동을 하거나 가정에 충실하는 걸 원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의 여신이 사라지고 우리는 어느덧 고3이 되었어요. 3학년이 되니 정말 공부에 올인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더는 연애 감정이니 호기심이니 할 겨를이 없었어요. 주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특히나 우리 학교가 지역에서 유명한 명문고라 그런지 다들 목표 대학을 정해두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고등학생 특유의 순수함이라 해야 하나 우르르 몰려다니며 서로 도와가며 공부도 하고 때로는 지치면 매점에서 핫바 하나 물고 이번에 수능 잘 보면 자유다 하면서 꿈을 키웠죠. 저도 정말 열심히 했고 다행히도 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이제 막 대학 새내기가 되어 상경해보니 그곳의 분위기는 고등학교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자유롭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옷차림부터 달랐고 수업 역시 내가 들을 수업은 내가 정한다라는 문화가 신선했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동아리에 올인하는 사람도 있고 놀러 다니는 일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역시 고등학교 때보다는 훨씬 여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었으니 홍대나 이태원, 강남 등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에 친구들과 가끔 놀러 가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놀아도 괜찮나 싶기도 했는데 막상 또 익숙해지면 즐거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다만 신입생이니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도 했기 때문에 자주 놀러 가는 건 힘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들이 참 재밌고 소중했어요. 교실 복도 끝에서 반짝이던 박수정 선생님의 젊은 에너지, 남자애들의 호기심 가득한 장난, 그 모든 게 어우러져서 우리 학교에선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열광의 1년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이 그만두고 떠난 후 한동안 학교 분위기가 적막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 분이었어요. 그 백마탄 왕자와의 결혼이 어찌 되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 덕분인지 선생님이 1년 만에 갑작스레 학교를 떠난 건 분명했죠. 3학년 때는 그런 일도 잠시 잊고 수험생 모드로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고3 생활이 끝나고 다들 원하는 길을 찾아 서울로 혹은 지방으로 흩어져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니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특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느라 자유롭게 논다는 게 뭔지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입학식 때부터 소위 동기들과의 첫 술자리, MT, 새내기, 환영회, 그리고 각종과 모임이 줄줄이 이어지는 풍경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죠. 고등학생 때는 나도 저렇게 막 늦게까지 놀고 싶다라는 생각을 슬쩍 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밤늦도록 술자리에 앉아 있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한 학기가 시작되니 주변에 연애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 정식으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학창 시절에 호감이 가는 친구가 있어도 곧바로 수능이 다가오고 매일 보충 수업에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대학만 가면 한번 연애도 해보고 친구들이랑 한밤중까지 놀러 다니면서도 더는 죄책감 없이 즐겨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상 대학 생활을 시작하니 기대만큼이나 부담도 생기더라고요. 우선 자유로운 분위기에 적응을 해야 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모두가 비슷한 생활 패턴으로 굴러가는데 대학교에서는 수업도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 듣고 동아리나 취미 활동도 각양각색이니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랐죠. 저는과 특성상 팀 프로젝트나 토론 수업이 많아서 새로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술자리가 잦았던 1학기 초반, 자연스럽게 동기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다른 과에서 온 친구가 소개해준 여자 동기였는데 제 또래보다 한 살 많았어요.
재수를 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로 치면 저보다 누나였지만 학번은 같으니 동기라는 이유로 편하게 지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말 잘 통하네, 성격이 밝고 유머 감각도 괜찮네 정도였고 둘이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과제를 함께 준비하다가 밤늦게까지 학교 앞 카페에 머물게 되고 자연스레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면서 조금씩 상대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날 주변에서 너네 둘 서로 마음 있지 않아? 라는 분위기를 은근히 만들었고 저도 사실 괜찮은 것 같아라고 느끼는 순간이 왔어요. 그녀와 둘이 따로 만나 밥을 먹게 되었는데 잘 먹고 난 뒤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무작정 고백 아닌 고백을 해버렸어요. 나 사실 요즘 내가 자꾸 생각나. 혹시 우리 사귈래? 하는 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설프고 급작스러운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녀도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사실 나도 비슷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하며 수줍게 웃었어요. 그렇게 저희 첫 연애가 시작되었죠. 대학 1학년 개강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빠르게 이루어진 연애라 주변 친구들은 와, 벌써? 라며 놀라워했어요. 사실 저 또한 연애 경험이 전무한데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살짝 있었지만 젊음의 패기랄까 그냥 되는 대로 부딪혀 보자는 생각으로 만남을 이어갔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보니 막상 신경 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선 서로에게 어울리는 데이트 장소를 찾아야 했는데 저는 경제적으로 꽤 빠듯했어요. 대학에 들어오면서 자취까지는 아니지만 통학 시간이 길어 자주 학교 근처에서 늦게까지 있다 보니 용돈이 빠르게 소진되곤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가끔 행사 아르바이트도 뛰었죠. 그러다 보니 매번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갈 형편은 아니었어요. 남들처럼 멋진 분위기의 레스토랑 예약도 해주고 싶었고 기념일마다 예쁜 선물도 사주고 싶었는데 현실은 지갑을 열기가 겁나는 수준이었죠. 그녀도 같은 새내기였으니 사정은 비슷했지만 여유가 조금은 더 있었어요. 부모님이 용돈을 좀 넉넉히 주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 오늘은 햄버거만 먹어도 괜찮아라며 배려해주기도 했고 우리 그냥 산책하면서 커피 한 잔 사 마시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덕분에 처음엔 크게 부담을 느끼진 않았어요. 다만 혼자서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다 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쓸데없는 고민을 하기도 했죠. 당시에 주변에선 요즘은 더치페이가 대세야라고 말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도 남자가 어느 정도는 책임감 보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왔죠.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됐을 때였는데 서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느꼈나 봐요. 그녀가 오늘은 좀 늦게까지 같이 있고 싶다라는 말에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나도 그러고 싶었어라고 했어요. 사실 속으론 심장이 엄청 뛰었죠. 그날 술도 살짝 마시고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걷다가 대학가 주변에 깨끗해 보이는 모텔 간판이 보여서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들어가 볼까?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사실 둘 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어요. 처음 방에 들어갔을 때 긴장감이 엄청났어요. TV를 켜보니 무심코 틀어둔 채 대화만 하는데도 묘하게 분위기가 어색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작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게다가 둘 다 첫 경험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어떤 자세가 맞는지도 정말 이론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실감했죠. 그러다 보니 제일 난감했던 건 제가 입구를 도무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녀도 너무 긴장해서 몸이 굳어버린 상태였고 저 역시 흥분은 됐지만 당황스러워서 땀만 잔뜩 났죠. 한동안 서로 이상해. 잘 안 들어가. 좀만 더 내려? 아니,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벌였어요. 겨우 위치를 찾았는데 문제는 제가 너무 흥분한 탓에 1분도 채 안 돼서 폭발해버렸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민망함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녀도 아야 하면서 놀랐고 피가 조금 비쳤으니 더욱 겁을 먹었죠. 저 역시 이거 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자책했어요. 그날 밤은 그렇게 어설프고 뒤죽박죽으로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한번 겪고 나니 서로 좀 더 솔직해졌어요. 부끄러워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 다음에는 조금 더 조심해보자라든지 평소에 공부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차차 개선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주말에 제가 알바를 쉬는 날이면 그녀 자취방에 가서 밥을 같이 해 먹고 컴퓨터로 일본 영화를 몰래 보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익히곤 했어요. 뭐 자료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인터넷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고 대충은 감을 잡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단계가 있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덜 아프구나. 같은 기초적인 걸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다음에 시도했을 땐 확실히 전보다 부드럽게 진행됐어요. 물론 여전히 서툴고 어색했지만 최소한 서로에게 겁을 주거나 다치게 하는 일은 없었죠. 그녀도 나름 만족스럽다고 했고 저도 스스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안도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연애와 성이라는 게 단순히 본능만의 문제는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잘 확인하고 대화와 배려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녀의 지나친 간섭과 질투심이었어요. 사실 저도 나름대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과 여학생들과도 꽤 두루 친하게 지냈어요. 같이 팀 과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여서 밥도 먹고 카페에서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제가 큰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동기니까 친하게 지내자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처음엔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다고 하더니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태도가 달라졌어요. 오늘 누구랑 밥 먹었어? 왜 또 같은 과 여학생이랑 같이 있어?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소한 일에도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저와 별다른 감정 없이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기에게도 의심을 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학식에서 줄을 서는데 그 여자 동기가 우연히 제 앞에 서 있어서 그저 인사만 했는데도 그녀가 뒤에서 질투 어린 시선으로 노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처음에는 제가 아냐, 정말 별 생각 없어. 그냥 같은 과 동기하라며 달랬어요. 그녀 역시 한번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울면서 미안해, 나도 신경이 예민해졌나 봐라고 풀어지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저도 피곤해졌어요. 매번 그녀와 얽힌 주변인들에게 미안해, 괜히 불편하게 했지 라는 말을 해야 하고 모임이 있을 때도 괜히 눈치가 보였죠.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제가 과 친구들과 단체로 술자리에 갔던 날이었어요. 사실 저희는 남녀 학생이 고루 섞인 스터디 모임에서 함께 과제를 끝낸 뒤 한잔하러 간 거였는데 그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가서 봐야겠다며 갑자기 술자리에 들이닥쳤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다들 반겨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자기소개시켜주고 자리에 함께 앉았죠. 그런데 한참 술이 돌아가고 대화가 오가는 중에 제가 우연히 옆자리 여자 동기와 수업 자료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사실 무거운 주제도 아니고 단지 다음 프로젝트 때는 이렇게 해보자라는 정도였는데 그녀는 바로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사람들 앞에서 저를 거의 훈계하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 왜 또 여자랑만 그렇게 붙어 다니냐? 지금 나같이 있는데 배려가 전혀 없네 등등. 상황을 지켜보던 친구들이 다 당황해서 말리는 분위기가 됐어요. 결국 제 감정도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고 목소리를 높여버렸죠. 술자리는 완전히 얼어붙고 그녀와 저는 밖으로 나와 언성을 높이다가 화해를 하기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어요. 그렇게 말다툼 끝에 더는 못 해먹겠다, 우리 그만하자라는 말이 나와버렸고 그날로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겨우 반년 남짓 사귄 관계였는데 첫 연애였다는 점에서 더 큰 상처가 남았어요. 성격 차이도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를 존중해주지 못했고 대화로 풀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팠죠. 제가 연애 초반에 느꼈던 설렘과 기쁨, 그리고 모텔에서 서툴게 몸을 섞었던 그 아슬아슬하고 어리숙했던 추억도 이별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대학 2학년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의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주변에서 소개팅을 주선해주려는 친구도 있었고 동아리나 과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있었지만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첫 연애가 너무 지치고 힘들게 끝났기 때문에 다시 그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 돌아보면 성급하게 시작했던 것도 있고 서로 대화가 부족했던 것도 커다란 문제였구나 싶어요.
그렇지만 그땐 그것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가끔 그녀 소식을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딱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첫사랑이라고 하기엔 결말이 좀 씁쓸했고 서로 다쳐버린 기억이 더 많았거든요. 다만 그 첫 관계에서 배운 것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상대를 배려하는 법,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질투나 집착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지 등을 체감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1학년을 마무리하고 2학년이 되면서 조금 더 제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알바도 바짝 열심히 하며 용돈 걱정을 덜 하려고 노력했고, 전공 공부도 본격적으로 챙기면서 다음 진로를 고민했죠. 연애에 대한 환상은 조금 깨졌지만 그게 또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야 그 모든 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해요. 두근거림, 설렘, 어색함, 울고 웃고 싸우고 분노했던 감정들이 결국은 조금 더 성숙한 저를 만들었다고 믿으니까요. 대학교 2학년 하반기, 제 생활 패턴은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전공 수업과 여러 대학 활동을 소화해야 했고, 저녁이 되면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달려가야 했으니까요. 사실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연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싫을 정도였어요. 1학년 때 첫 연애가 너무 힘들고 지치게 끝나버렸거든요. 헤어진 뒤에는 마음 정리를 위해 일부러 더 공부와 알바에만 내달렸습니다.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야. 나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자라고 스스로 다짐했죠. 그렇게 알차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다니던 알바처가 사정이 생겨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편의점 알바였는데 점주가 갑자기 가게를 넘기게 되었다며 미안하다. 너도 다른 데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더군요. 물론 조금은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긴 해요. 몇 달 전부터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점주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래도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으니 당장 매달 벌어야 할 생활비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업 사이트를 뒤지고 지인들에게도 수소문하던 중 대학 친구 한 명이 내가 지금 영어학원에서 알바 중인데 다리를 다쳐서 출근을 못하게 됐다. 너 대신 좀 해볼래? 라고 제안해 왔어요. 이 친구는 주말에 여자친구와 등산을 갔다가 헛디뎌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 골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깁스를 해놓고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해서 한동안 아예 다니기가 힘들어진 거죠. 처음에는 저도 영어학원,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였어요. 저는 영어를 그럭저럭 하는 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어민 회화를 능숙하게 한다거나 전문 지식이 많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가 말하기를 강의를 대신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출석 체크와 간단한 학생 관리, 자료 준비 같은 것만 하면 된다. 강사 일이 아니라 조교 느낌이다라고 했어요. 또 업무 강도도 세지 않고 시급도 나쁘지 않다고 부추기더군요. 게다가 저를 적극 추천해준다고 하니 시험 삼아 한번 해볼까 싶었어요. 친구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학원 원장님 연락처를 넘겨주었습니다. 통화 후 면접 날짜를 잡았고 저는 면접에서 그동안의 알바 경험을 솔직히 얘기했어요. 원장님은 영어 성적이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실히 학생들 관리만 해주면 된다. 어차피 강의는 전담 강사가 있으니까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의외로 쉽게 합격 통보를 받았고 그 주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학원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학원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의 2층과 3층을 통째로 쓰고 있었는데 복도를 따라 교실이 여럿 있었고 벽에는 각종 영어 관련 포스터와 토익 토플 대비반 모집, 중고등 내신 대비반 시간표 같은 알림글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해준 업무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수업 시작 전 가장 먼저 들어가 출석부를 꺼내서 제때 온 학생을 체크한다. 5분 이상 지각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원에서 보조로 마련해둔 전화기로 연락해서 지금 어디니? 얼마나 늦을 것 같니? 하고 확인한다. 각 교실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휴대폰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으로 안 내는 학생을 붙잡아서 내도록 독려한다. 수업 중 조는 학생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깨우거나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적절히 안내한다. 수업 분위기가 너무 시끄러워지면 조용히 하라고 재촉한다. 수업 뒤에는 간단한 업무 일지를 작성해 보고한다. 가끔씩 테스트를 출제하거나 시험 감독을 할 수도 있다. 강사가 하는 지식 전달이나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는 정말 관리자 혹은 조교 느낌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아, 이 정도라면
나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꼼꼼함과 성실함이 필요한 포지션인 것 같았죠. 그렇게 근무 첫 주부터 정신없이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새로 투입된 반이 생겼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섞여 있는 집중 문법 특강이라는 반이었어요. 일주일에 2회 저녁 시간대에 열리는 반으로 강의 시간이 길고 진도가 빡빡하다는 게 특징이었죠. 원장님이 이 반은 선생님이 조금 엄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출석이나 태도를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해당 반 수업이 있는 날 바로 교실로 갔어요. 늘 하던 대로 제일 먼저 출석부를 들고 자리 하나를 잡고 앉았죠. 학생들은 하나둘씩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저는 휴대폰 제출함에 핸드폰 넣어주세요라고 유도하고 늦게 오는 학생들도 체크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뒷문으로 강사가 들어오는 기척이 들려서 돌아보았는데 순간적으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잘 못 알아봤습니다. 머리는 조금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도 고등학교 시절 본 것보다 훨씬 진해진 상태였어요. 무뚝뚝하게 얘들아 자리에 빨리 앉아 하는 목소리도 제가 기억하던 그 상냥한 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워낙 예쁜 이목구비라 한 번에 눈길이 갔고 뭔가 알듯 말듯 한기시감이 엄습하더군요. 그렇게 한두 시간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교실 뒤편에 앉아 학생들 태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이름이 적힌 수업 기록부를 보니 박수정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설마 그 박수정?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정이라는 이름은 흔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너무나 특별했던 이름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불과 1년 만에 부임했다가 결혼 준비 문제로 곧바로 떠나버렸던 그 여신 선생님, 박수정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키는 작지만 눈이 크고 귀여운 듯 하면서도 차분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그분이 말이에요. 그때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말 센세이션 그 자체였고 백마탄 왕자라 불리던 남자친구가 매일 학교 앞에 픽업을 오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박수정 선생님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선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해 보였어요. 살짝 야위기도 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표정이 밝지가 않았죠. 학생들에게 빨리 집중해, 농담할 시간 없어라고 짧게 말하는 태도도 예전에 제가 수업 받을 때 봤던 언제나 미소 띠며 우리에게 영어를 재밌게 가르치려던 그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우르르 나간 뒤 저는 교실 뒷정리를 하면서 슬쩍 그녀를 쳐다봤어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의 인사를 건네려 했는데 그녀는 제가 거기에 있는 것도 모르는 듯 서둘러 자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여기 조교로 새로 온 하고 인사를 시작하자 그녀도 고개를 들었죠. 그러고는 잠깐 저를 보더니 네,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딱히 아는 척을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지금 저는 교복 입은 고등학생이 아닌 20살이 훌쩍 넘은 대학생이고 옷차림도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게다가 이름도 명찰에 작게 스태프 땡땡땡 정도로 적혀 있어서 누군지 바로 알아채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저도 맨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 박수정 선생님이 맞나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밝고 풋풋했던 모습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수업 기록부에 적힌 이름, 그리고 이름표 아래 박수정 강사라는 글을 본 순간 확신하게 됐어요. 맞구나. 정말 그 선생님이구나. 그 순간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고등학교를 1년 만에 그만둘 때 잘 사는 집안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남자친구 집안에서 교사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며 그만둔 것 아니었나? 그런데 왜 지금 이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표정이 저렇게 어두운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에는 진짜 연예인처럼 눈부시게 예쁜 선생님이었고 항상 밝은 목소리로 얘들아, 오늘은 이 표현을 재미있게 배워볼 거야 라고 말하던 모습이 생생했는데 지금은 꽤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건 어쩌면 평범해 보이기도 하지만 제 기억 속 화려한 결혼 이야기랑은 전혀 달라서 더욱 의아했어요. 그날 밤 학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박수정 선생님 생각만 났습니다. 혹시 결혼이 잘 안 돼서 이혼이라도 했나? 그냥 결혼을 취소하게 된 걸 수도 있고
혹은 남자친구 집안 사정이 달라졌나?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솔직히 말해서 제게는 여전히 고등학교 시절의 여신 선생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었고 어딘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며칠 뒤 박수정 선생님이 맡은 다른 반 수업에도 제가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 고학년 대상 회화반이었는데 수강생들은 시험 준비보단 말하기 연습에 중점을 두는 반이었어요. 그 반은 분위기가 조금 가벼운 편이라 박수정 선생님도 초반에는 OK, let's practice easy conversation today라며 농담 섞인 영어를 구사했고 중간중간 학생들과 장난도 쳐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예전에 밝았던 선생님 모습이 잠깐씩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피곤해 보이고 뭔가 기운이 없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교실을 정리하고 업무 일지를 작성해야 했는데 박수정 선생님도 자리 정리를 하며 문구류나 교재를 챙기고 있었어요. 그때 조금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저 혹시 예전에 고등학교에 계시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 역시요. 거기서 1년 정도 있었다라며 대답했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저를 아주 어렴풋이 기억해낸 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밝히자 그녀는 설마 내가 그때 내 제자였다고 라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조금 생각난다. 그 반에 있었지 하고 반가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와 선생님, 제자였던 시절의 추억을 잠깐 이야기하며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학원에서 조교로 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다른 선생님이나 원장님과 친해지며 자연스럽게 박수정 선생님의 근황을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녀는 이혼한 상태였고 혼자서 학원 근처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당한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죠. 자세한 사정은 본인도 워낙 말을 아꼈고 학원 사람들도 뒷이야기를 깊이 캐묻는 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여기저기 학원을 옮겨 다니며 파트타임식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들어간 학원에서 정식 계약을 제안했고 이후로 풀타임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더 자주 매일 보조를 서거나 필요할 때 수업 준비를 도우면서 그녀와 많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늘어났고 가끔은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그랬잖아요? 라며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죠. 예전 이야기 중에는 당연히 학생들이 그녀를 여신이라고 부르며 매료되었던 일화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남자애들 전부 주목받는 기분으로 난리였잖아요.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겠다는 말이 돌 때 몇몇은 한동안 멍하니 다니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그녀는 그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랬었지. 나도 한창 풋풋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멀게 느껴진다라고 답했어요. 제가 느낀 바로 그녀에게는 그 시절이 아련한 추억인 동시에 이미 지나간 한 장의 페이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녀와 가깝게 지내던 중 결정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급진전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말 밤 저는 방 안에서 느긋하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이 월요일이었지만 일요일 밤이라 조금 늦게까지 깨어있던 터였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는 겁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인이 박수정 쌤이었어요. 이 시간에 왜 전화가 오지, 뭔 일이지 싶은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을 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목소리는 박수정 선생님이 아니라 낯선 아주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 전화 주인분 지인이세요? 지금 여기 포차에서 많이 취하셔서 혼자 못 가겠어요. 알고 보니 선생님이 혼자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가 되었고 포차 측에서는 빨리 영업을 마감해야 해서 곤란하던 차에 그녀 휴대폰에 최근 통화 목록 중 하나였던 저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주소를 물어 택시를 잡아타고 그 포차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규모가 작은 동네 포차였고 문을 닫기 직전이라 어지간한 손님들은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탁에 엎드려 잠든 그녀의 옆에는 빈 소주병이 세어보니 무려 3병이나 있더군요. 평소에 보기보다도 꽤 과음한 듯 진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대신 계산을 하고 엎드려 있는 그녀를 부축하려 했는데
워낙 경신이 제대로 없어서 거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죠. 다행히 그녀의 원룸은 걸어서 510분 거리에 있다길래 사장님께 물어가며 이동했어요. 하지만 도착해보니 원룸 건물 1층 입구에서부터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저는 모르죠. 지갑에서 신분증을 보고 그녀의 주소를 확인한 것까진 가능했지만 현관문 앞 패스워드는 몰랐습니다. 추운 겨울밤, 밖에 오래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녀를 깨우려고 해도 전혀 의식을 못 찾고 웅얼거리기만 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모텔을 검색해봤더니 불과 200m쯤 떨어진 곳에 빈 방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 그녀를 등에 업고 천천히 모텔로 향했어요. 한참을 애써 걸어 모텔에 도착하니 이미 저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옷도 두툼했고 그녀를 업은 상태로 이동했으니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죠. 모처럼 잡은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그녀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술에 취해 기절한 듯 누워있는 그녀를 보니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혼자 포금했을까 하는 의문과 안쓰러운 마음, 그리고 어디선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묘한 설렘까지. 우선 그녀가 토할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이불 대신 살짝 덮어주고 침대 곁에 휴지를 준비해둔 뒤 저는 방 한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에 고개를 묻고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더군요. 그래도 속으로는 만에 하나 이상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완전히 골아떨어지진 못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살짝 깨어보니 화장실 쪽에서 웩하는 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침대나 바닥을 더럽히진 않았고 그녀는 변기에 매달린 채 힘겹게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 머리카락이 뒤엉키지 않게 모아주고 등을 토닥이며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죠. 한참을 그러다가 그녀가 조금 정신이 들어 보이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너 나 여기로 데려왔어? 라고 묻더군요. 저는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포차 아주머니께 연락받아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라 할 수 없이 모텔로 온 상황까지 차근차근 말했죠. 그녀는 마른 세수라도 하듯 얼굴을 쓸어내리면서 고마워, 미안해, 나 정말 민폐만 끼친 것 같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녀를 다시 침대로 부축해 눕히고 옆에 있던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건네자 와, 세심하기도 하지. 혹시 여자친구 많았니? 라는 농담 섞인 말을 던지는데 얼굴이 여전히 빨갛게 달아올라 술기운이 덜 가신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라며 애써 웃어넘겼는데 사실 그런 농담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게 불편하기도 하고 미묘하게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제가 답을 하지 않자 더는 그런 식의 농담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고 나서 저도 너무 피곤해서 다시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려 하는데 그녀가 거기서 자면 춥잖아. 그냥 옆에 와서 누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순간 놀란 표정으로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하자 그녀는 딴 생각하지 말고 옷 그대로 입은 채로 옆에 좀 누워요. 당신도 피곤할 텐데 여기 몇 시간밖에 못 잘 텐데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 동경했던 여신 선생님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설사 지금 그녀가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제 안에서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 아련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가능한 최대한 침대, 가장자리에 몸을 뻣뻣이 댄 채 어떠한 살결 접촉도 없는 상태로 누웠어요. 머릿속은 완전히 복잡한 상상들로 채워졌습니다. 한참 뒤척이고 있는데 그녀가 잠이 안 오나 봐? 라며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도 잠이 쉬이 오지 않았죠. 그녀는 스탠드 등만 켠 채로 침대 머리맡에 등을 기대더니 갑자기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결혼을 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그만둔 후 모두가 예상하듯이 잘 사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허세와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결혼 후에도 여기저기서 금전적인 사기를 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 남자가 그녀의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꼬드겨 어떤 사업에 투자하게 만들었고 결국 엄청난 피해가 생겼죠. 주변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고 그녀를 비난하기도 했어요.
네가 그 남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해서 우릴 다 피해보게 만들었잖아라고 몰아붙인 거죠. 그 남편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고 소송전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이미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이 난 뒤였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마저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망신시키다니 집에 오지 말아라고 그녀를 밀어냈다고 해요. 실제로도 결혼 생활을 몇 년 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겹치니 가족들도 질린 듯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빚까지 그녀에게 뒤집어 씌워졌고 사기를 당한 친척 지인들도 그녀를 원망하고 손절해버렸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이혼도 했지만 정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까지도 감옥에 전 남편이 끈질기게 연락해서 돈을 내놓으라느니 합의를 하지 않겠다느니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소송이 길어지며 그녀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아직도 사방에서 갚아야 할 채무가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동안 얼굴에는 참으려 애써도 피어오르는 눈물이 보였어요. 사실 오늘 이혼 서류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어. 이제야 진짜로 끝났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누구랑 이 해방감을 나눠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버렸고 그래서 그냥 혼자 술 마시다가 그만 이렇게 미안해.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녀를 안아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그녀는 처음엔 살짝 당황해하더니 곧 제 어깨에 얼굴을 기댄 채 흐느끼듯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더 찢어지는 듯했고 고등학교 시절 여신 같았던 그녀가 이렇게 부서진 상태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모텔방에서 각자 피곤한 몸을 달래며 일어났습니다.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지만 이미 전날 밤의 감정적 교류가 상당히 커서 둘 다 어색한 기분으로 준비를 했죠. 그래도 서로 씻고 대충 머리를 정리한 뒤 출근 혹은 등교를 위해 각자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괜찮으시면 제가 나중에 연락 한번 드릴게요. 정말 아무 일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살짝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고마워, 정말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상으로는 여전히 선생님과 조교라는 포지션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호감과 동질감이 섞여 있었어요. 제자 선생님이라는 과거 이력이 있긴 해도 지금은 저도 대학생이고 그녀도 사실상 30이 채 안 된 시점이었기에 엄밀히 말해 두 성인 사이의 관계였죠. 우리는 퇴근 후에 조용히 커피 한 잔을 하거나 학원 근처 분식집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서로가 겪어온 이야기들을 조금씩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에 와서 첫사랑이 어떻게 끝났는지, 또 그 후유증으로 연애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던 사연을 고백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기 행각과 가족의 외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면서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특별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철저히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혹시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도 좀 부담스럽고 제자였던 아이와 사귄다고 하면 듣기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라고 걱정했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아직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쌓인 호감과 감정은 결국 어느 날 퇴근 후의 술자리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괜찮은 분위기의 선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이 차는 우리 집에서 할래? 요즘 집에 간단한 안주거리가 좀 있어 라고 제안한 거예요. 저는 이미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둘 다 학원 사람들이 눈치채려며 조심스럽게 헤어졌을 텐데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무르익었거든요. 그리고 분명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감정이 오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원룸에 들어서자 저녁 시간에 불을 켜놓은 아담한 거실 겸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리 사둔 듯한 과자와 견과류, 캔 맥주 몇 개가 놓여 있었죠. 그렇게 둘이 마주 앉아 맥주를 한 잔씩 더 기울이다 보니 순식간에 서로의 시선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살짝 용기를 내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확인한 뒤 조심스레 입술을 맞췄죠. 순간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어요.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었던 손도 함부로 잡을 수 없었던 그분이
지금은 저와 키스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녀도 망설임 없이 제 키스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게 살짝 어색해하다가 점점 서로의 입술과 숨결을 탐닉하게 되었어요. 마치 이전까지 쌓아두었던 감정과 욕망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느낌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분위기 속에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방이 워낙 작아서 몇 걸음 옮기니 바로 침대였죠. 그녀가 제 옷깃을 잡아 끌며 자연스럽게 몸을 기대오자 저는 그녀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고등학교 때의 수줍은 학생이 아니라 성인 남성으로서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묘한 쾌감을 주더군요.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얇은 옷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이 뜨겁게 느껴졌죠. 어느 순간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살짝 웃더니 손끝으로 제 뺨을 쓰다듬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남자가 됐구나라는 듯한 어떤 흐릿한 중얼거림도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더 격렬하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제 외투와 셔츠를 벗기는 동안 저는 긴장과 흥분이 동시에 몰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도 그녀의 목선을 타고 내려가 조심스럽게 등을 감싸다가 마침내 옷을 풀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녀가 약간 움찔하며 숨을 고르더니 자신을 가두었던 단추와 천을 하나씩 풀어내는 제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로의 상의가 거의 벗겨져 나갔을 때 우린 다시 격정적인 키스를 나눴습니다. 입술과 입술이 닿을 때마다 서로의 뜨거운 숨결과 살짝 달아오른 피부가 맞부딪혔고 귀에 들리는 거친 호흡이 서로를 더 자극했죠. 제가 그녀의 쇄골 부근을 입술로 천천히 더듬자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제 머리칼을 살짝 움켜쥐며 은은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둘 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나머지 옷들도 서둘러 벗어 던졌어요. 이제는 피부와 피부가 직접 맞닿으니 서로의 체온이 뚜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소박한 방 안,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우린 서로를 한껏 탐닉하며 그간 쌓인 감정과 욕망을 솔직히 드러냈어요. 정말 오래 참았던 갈증이 해소되는 순간처럼 우리는 깊은 포옹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공유하며 점점 더 격렬하고 농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로는 상상도 못했던 뜨거운 교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 둘만의 것이 된 겁니다. 그녀는 더욱 몸을 떨고 작은 소리를 내었어요. 저 역시 가슴이 터질 듯한 감정에 휩싸여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과 땀내, 그리고 미세한 떨림을 한껏 느꼈습니다. 마침내 온몸으로 서로가 합일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어요. 그녀도 아주 살짝 긴장한 기색이 보였지만 이내 부드러운 허리 라인을 제 팔로 감싸 안으며 우리 둘은 진한 쾌감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땀이 맺히면서 서로의 피부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약간 얼굴을 찡그리더니 금세 알 수 없는 쾌감에 몸을 맡기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격정적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며 미세하게 떨리는 음성으로 좋아라고 흘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은 강렬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엔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온갖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죠. 사랑을 나누고 한참 뒤 우리는 지쳐 숨을 헐떡이면서도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도무지 잠들기 싫을 만큼 서로에게 탐닉한 밤이었죠. 그렇게 선을 넘은 우리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비밀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이죠. 내가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너는 한때 그 학교의 학생이었잖아. 지금은 물론 성인 남녀이긴 해도 혹시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괜히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도 있어. 나도 지금 상황도 좋지 않은데 더 이상 문제 생기면 안 돼. 저도 그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혼과 빚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학원에서마저 우리 사이가 알려지면 교사로서의 신뢰나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그래서 비록 저로서는 당당히 우리 사귀는 중이에요 라고 공개하고 싶었지만 그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밀 연애에 동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대단히 위축된 것은 아니었어요. 학원에선 철저히 조교와 강사로서 딱 필요한 대화만 주고받았지만 퇴근 후나 휴일에는 자주 만나 함께 영화를 보고
식사도 하며 때로는 그녀의 원룸에 오래 머무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또다시 격렬한 사랑의 교감을 나누곤 했죠. 그녀가 워낙 큰 상처를 입은 상태라 그런 육체적인 친밀감이 오히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했어요. 저 역시 대학생으로서 젊고 혈기왕성했던 시기라 그녀의 품을 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저를 때론 고등학생처럼 애틋하게 또 때론 성숙한 남자로서 받아들이며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 1년가량의 비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빠져달리는 감정이 컸고 그녀도 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힘든 일이 많아 울음을 터뜨릴 땐 제가 토닥여 주었고 그녀도 제 대학 생활에 대해 격려해주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지고 있던 빚의 무게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남편이 친척과 지인들에게 쳐놓은 사기의 뒷감당을 어쩔 수 없이 그녀 명의로 떠안게 된 부분이 많았어요. 돈을 조금씩 갚아나가려 해도 학원 강사 월급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특강을 더 뛰고 밤늦게까지 개인 과외를 잡기도 했지만 그 돈으로는 이자 내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 학부생이었고 집안 형편도 그다지 넉넉하지 않아 그녀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모은 용돈이나 알바비를 조금이라도 건네줄까 고민했지만 그 금액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녀 역시 너 학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하잖아. 신경 쓰지 말라며 고개를 저었죠. 결국 그녀는 정말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껏 이혼하고 어느 정도 자유를 찾았나 싶었지만 빚이라는 족쇄가 여전히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서 뜬금없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한 명에게 연락이 왔어. 그 사람이 내 사정을 듣더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알고 보니 그 동창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꽤 여유로운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녀를 좋아해왔고 지금 그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자 자신과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함께 건너가면 빚을 모두 청산해주겠다고 제안한 거죠. 그녀는 이 사실을 제게 이야기하며 솔직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정말 이런 식으로 또 결혼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 사랑도 없이 이런 결심을 한다는 게 너무 싫어. 근데 지금 나는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대로 가면 더 막막해지고 아무 미래도 없을 것 같아. 저는 알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돈을 마련해 줄 수도 그녀의 빚을 대신 떠안을 수도 없었죠. 이 문제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저로서는 해결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결국 그 동창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학원을 그만두고 제게도 미안해, 나 정말 너무 미안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원망해도 할 말 없어. 난 이제 더는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저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힘겨워하며 매일을 버텨온 그녀가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손을 놓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그동안 고마웠어요. 부디 행복하길 바라요. 라는 담담한 작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 연애는 약 1년 만에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떠났고 그 빚도 아마 그 남자가 전부 정리해 주었겠죠. 실제로 그녀가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을 꾸려나가는지 지금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으려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애썼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여신 같았던 박수정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저 역시 그녀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 진정 사랑했었기에 그 사랑의 기억을 온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개할 수 없는 관계였고 마지막은 헤어짐이었지만 함께 있었던 시간만큼은 열렬하고 진실했어요. 육체적 교감도 정서적 위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 시절 저는 아직 젊었고 사랑에 서투른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녀를 품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순수한 애정으로 대했고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뒤로 저는 3학년이 되고 조금 더 제 미래를 고민하면서 학업에 전념했습니다. 학원을 그만둔 뒤로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봤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질 때 그녀와 함께했던 좁은 원룸방에서의 추억, 뜨겁게 교감하던 순간들이 떠오르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그녀는 지금 미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혹시 마음 한구석에 날 떠올리며 미안해하거나 그리워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저는 그 기억들을 슬픔이 아닌 아련한 회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운명이 있고 때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때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간혹 거리에서 어느 한 여성의 뒷모습이 그녀를 닮아 보이면 문득 제 심장이 잠시 멈추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순간의 아쉬움을 넘어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봅니다. 아무리 힘든 시절을 겪었다 해도 부디 다시 밝게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언젠가 정말 우연이라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제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편안한 상태이길 바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들었고 나는 조급한 마음에 그녀를 덥석 안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살짝 굳어졌지만 나를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그녀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들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내 키스가 계속되자 점점 눈을 감고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오가며 우리는 오랫동안 키스를 나누었고 나는 어느새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떼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누나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혔지만 천천히 내 손을 잡고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난 뒤 집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사실 간단했습니다. 고향에 남으면 내 인생은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군 입대 전까지 내 생활이라고는 어릴 때부터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동네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뭐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삶이었어요. 부모님은 이혼했고 엄마는 여동생을 데리고 떠났고 집에는 아버지와 나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아치 같은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고등학교 성적은 형편없었고 자연스레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군대를 택했죠. 군 생활은 생각보다 잘 적응했어요. 눈치도 빠르고 말빨도 좀 통했으니까요. 다만 군부대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어서 여자라고는 그림자도 구경하기 힘들었다는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2년 넘게 그렇게 여자 맛을 보지 못하고 지냈으니까요. 휴가를 나와도 마땅히 만날 사람도 없고 동네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부르면 40, 50대 이모님들이 오시는데 아무리 굶었다고 해도 그건 도저히 맛보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전역하고 나서 집 대신 서울을 택했습니다. 딱히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거기서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가진 돈이 거의 없다 보니 처음에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에는 인력사무소에 가서 막노동을 뛰고 건설 현장 청소하는 일, 철거 현장, 물류회사, 무거운 짐 나르기, 식당 서빙 등 몸쓰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어요. 몸뚱이 하나밖에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고시원을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하방도 알아봤지만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또 지하로 들어가는 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가장 싼 옥탑방을 찾았고 방을 보러 갔는데 왠지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해버렸습니다. 그 방은 작은 원룸 형태의 화장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었고 옥상이라 약간의 야외 공간도 있었거든요. 이전 세입자가 놓고 간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저녁엔 거기 앉아 바람을 쐴 수 있었죠. 고시원에선 상상도 못할 여유였으니까요. 당시에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일당이 높은 건설현장 일을 위주로 골랐습니다. 철근도 하고 목수 보조도 하고 청소나 자빌 등 하루하루 고되지만 꾸준히 일하고 나면 오후나 해질 무렵에는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집에 도착하면 빠른 저녁을 먹고 옥탑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태우는 게 그날의 낙이었어요. 몸은 노곤해지지만 그래도 그때만큼은 내 시간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옆 건물 옥상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냥 흔한 빨래인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 여자 옷들이 걸려 있었고 조금 과감한 속옷까지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레 시선이 갔죠. 2년 넘게 여자 기운을 못 느끼고 살았으니 더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사는 집이지 궁금해하며 멍하니 구경하고 있는데 그 집 옥상 문이 열리더니 어떤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대충 봤을 때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인데 짧지 않은 파마머리를 하고 키는 170 정도로 훤칠했고 화장을 꽤 공들인 듯 얼굴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연륜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달까요. 다만 짐작컨대 가슴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었지만 대신 길고 날씬한 다리가 꽤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그냥 그런 옷차림이나 분위기, 담배 피우는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섹시해 보였어요. 당시 나는 옥탑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녀는 옥상 난간 가까이 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먼저 그녀를 발견했기 때문에 한동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줌마가 내가 있는 쪽을 보지 못했기에 그냥 담배를 피우는 모습만 힐끔힐끔 봤죠. 담배를 들었다 뗐다 하는 입술 모양부터 은은하게 퍼지는 연기까지 어딘가 여유로운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한순간 넋이 나갔어요. 하지만 담배를 다 피우고 그 아줌마가 빨래를 거두려다 고개를 돌리면서 마침내 우리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 식겁해서 나는 황급히 일어나 가볍게 인사를 했고 그녀도 빤히 쳐다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빨래 몇 개를 더 거둔 뒤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나와 그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그냥 옆 건물에 멋스러운 아줌마가 사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특별히 더 말을 건넬 용기도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여성이라고는 없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 그날 옥탑방에 누워서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그날 좀 많이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무엇이 내 마음을 그렇게 울렸는지 분명하고 단정적인 설명은 어렵지만 어쨌든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이상하게도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고 어느새 낯설지만 새로운 기운으로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옥탑방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시원했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번 돈은 적었지만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옆 건물 옥상에 나타난 그 아줌마를 처음으로 본 그날 이후 나는 자꾸만 옥탑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또 그녀를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막연한 설렘이 생겼거든요. 나는 매일 저녁 옥탑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건너편 옥탑의 움직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여성이라곤 전역한 뒤 거의 접해본 적이 없었고 더욱이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자연스레 그런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가 매일 이른 시간에 집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퇴근하고 나면 그녀는 아직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어느 때에는 매우 늦게 귀가하는 모습이었죠. 밤 10시나 돼서야 불이 켜질 때도 있었고 가끔은 아예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 보통 9시쯤이면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곤 했는데 그 시간에는 그녀가 아직 귀가 전인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왠지 모르게 허탈감이 밀려오기도 했죠. 오늘은 혹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며칠 뒤 그날은 이상하게 낮 기온도 상당히 올라가고 습도까지 껑충 뛰어 현장에서 일하는 내내 땀범벅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구나 싶었는데 봄을 막 지나치고 초여름 비슷하게 더운 느낌이 들었달까요. 어쨌든 기진맥진한 상태로 퇴근해 집에 와서는 씻고 나서 옥탑에 앉아 시원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었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아직 축축한 머릿결을 수건에 감은 채 옥탑방 문을 열고 야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담배 한 대를 입에 문 뒤 라이터를 켜려 하는데 지하 한 구석에 또다시 그녀의 빨래가 꽤나 화려한 모습으로 걸려있는 게 보이더군요. 과감한 컬러의 속옷이며 얇고 시스루 느낌의 상의 같은 것도 몇 벌 있었는데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묘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또 저 아줌마가 저기 있나 싶어서 조금 더 신경을 곤두세우며 주변을 살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옥탑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내 시선과 다시 한번 딱 마주쳤어요. 이전에도 눈인사를 몇 번 나눈 사이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먼저 목소리를 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답해줬고 살짝 손까지 흔들어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 인사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서울에 와서 특히 이 옥탑방에 들어와 지낸 뒤로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누군가와 짧은 대화라도 나누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게다가 상대가 나보다 훨씬 연상, 그것도 뭔가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라 더욱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먼저 다 마른 빨래를 몇 점 걷어들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담배를 물고 나왔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쪽을 흘끔흘끔 의식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 역시 초면에 다가오기엔 살짝 머뭇거리는 기색이 보였어요. 나도 괜히 말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 그녀가 먼저 한 걸음 옥탑 끝으로 다가와 손짓을 했습니다. 저기 혼자 사는 거예요? 목소리가 꽤나 따뜻하고 다정했는데 살짝 궁금증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나는 번쩍 일어나 네, 혼자 살아요. 저 올해 22살이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건물 사이가 1m 정도밖에 안 돼서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목소리가 충분히 들리더군요. 그녀는 나를 한번 훑어보듯 보더니 어머, 아직 정말 어리네. 고향은 어디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라고 말하니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내가 유명한 인접 도시를 얘기하자 거기면 알죠. 그래도 서울까지 꽤 멀리 왔네라며 감탄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던 찰나 그녀가 먼저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물어줬습니다. 나는 네, 간단히 먹긴 했어요 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나름대로 내 상황을 줄줄이 털어놓게 되었어요. 사실 별로 대단한 인생사가 아니라 부끄럽긴 했지만 의외로 그녀는 흥미롭게 들어주더군요. 고향에서 힘든 환경에서 자랐고 대학은 진학 못하고 곧바로 군대를 갔다가 전역 후 서울로 올라와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이제 옥탑방으로 왔다는 얘기였죠. 하루하루 막노동으로 벌어먹고 있고 딱히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등 원래 성격상 이런저런 신세한탄을 남에게 털어놓는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녀와 말이 오가면서 속 얘기까지 술술 나오더군요. 그녀도 본인의 간단한 근황을 알려줬습니다. 이름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일이 바빠서 밤 10시나 돼야 집에 들어올 때가 많다고 했어요. 오늘은 급한 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했으며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가 말한 늦게 오는 평일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다음날부터 3일 정도는 밤 9시나 10시에야 옥탑 쪽 불이 켜지는 게 보이더군요. 나는 이미 자려 누웠거나 혹은 옥탑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곧 방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그러다 가끔 그녀와 어쩌다 마주치는 날에는 이전보다 약간 더 길게 안부를 묻거나 그녀가 오늘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고 투덜거리면 내가 정말 힘드시겠네요 하며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조금씩 말이 늘어났습니다. 바쁘다 보니 밥도 제때 못 먹고 스트레스가 심해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는 하소연도 함께였죠. 나는 그녀가 꽤 세련되게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니 피곤함이 살짝 깔린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쉴 여유도 없었는지 가느다란 팔에는 근육이 살짝 드러나기도 했고 흰 나시에 짧은 반바지를 입었는데 옷이 여기저기해진 부분이 있어 생활감이 물씬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특유의 섹시함이라고 해야 할지 중년 여성이 풍길 수 있는 느낌이랄까. 그때 처음으로 아줌마라고 부르기에는 좀 아까운걸?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까워지는 계기는 사소한 데서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은 내가 일이 없어서 늦게 일어났고
마침 분리수거 쓰레기를 옮기고 있었는데 옆 건물 대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려는 그녀와 딱 맞닥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로 끝났을 텐데 그녀가 손에 무거워 보이는 자료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처음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마침 손이 하나 남아있으니 큰 망설임 없이 건네주었습니다. 건물 옥상까지 가방을 들어다 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군요. 팀장과 트러블도 있었고 야근이 일상이라 체력이 달리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푸념이나 하고 민망하다며 쑥스러워했지만 나는 진심으로 아니에요. 누나 아니, 저기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힘든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라도 있어야죠. 라고 머쓱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때 그녀가 쿡 웃으며 그냥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요. 나이 차가 좀 있긴 해도 뭐 어때요 했는데 그 순간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 그녀를 마음속으로 누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접 부르는 건 쑥스러워서 잘 안 했지만요. 어쨌든 그런 소소한 교류가 쌓이다 보니 옥탑에서 마주칠 때마다 대화가 조금씩 더 길어졌습니다. 때로는 날씨 이야기, 때로는 서로의 일 이야기, 또는 TV에 나오는 뉴스에 대한 가벼운 토크 등이었죠. 어느 날은 내가 막노동을 하다 다쳐서 손에 밴드를 붙이고 왔는데 그녀가 제일 먼저 어머, 손이 왜 그래? 다친 거야? 라고 걱정해줬을 때 왠지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지며 기분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엄청난 사건이라 할 만한 건 없었어요. 다만 내가 밖에서 담배를 피울 때나 퇴근 후 옥탑에 앉아 멍하니 있을 때 그녀가 집에 돌아와서 담배를 피우러 나올 때면 자연스레 시선이 오가고 한두 마디 주고받으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누나 오늘 늦었네요 하고 물으면 그녀가 야근하고 왔지 뭐. 이제 씻고 잠깐 나올 건데 너는 안 잘 거야? 라고 되물어 오기도 했죠. 그러면 나는 조금만 더 있다 자려고요 하며 그 시간이 괜히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주말 이틀 중 하루가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건설 현장 일이 취소될 수 있잖아요.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어서 걱정이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쉬는 김에 집 정리도 좀 하고 다음 주 준비도 하자 하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전날 밤 그녀가 내일 비 온다는데 너도 일 못해? 하고 먼저 물어보더군요. 내가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비 많이 온다는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녀가 아주 살짝 망설이더니 그럼 낮에 혹시 시간 나면 나랑 같이 장 좀 보러 갈래요?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장 보러 간다는 게 아주 사소한 일이긴 해도 나로서는 그녀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바로 좋죠. 근데 제가 괜찮을까요? 혹시 집 나르는 거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기쁜 마음을 드러냈죠. 그녀는 고마워. 혼자 가면 좀 힘든데 남자 손이 있으면 훨씬 낫지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비 내리는 창문 밖을 보니 가랑비 정도였어요. 오전이 되자 빗줄기가 조금 굵어지긴 했는데 밖에 못 나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준비를 마치고 옥탑 문을 열자 그녀도 딱 맞춰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자연스레 가요? 하고 눈을 마주쳤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접이식 우산과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같이 가요라는 말과 함께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마트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비가 오는 날이라 그런지 버스 안이 조금 한산했어요. 좌석이 널널해서 우리 둘은 나란히 앉아 밖을 내다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나는 그녀를 향해 느끼는 편안함과 묘한 설렘이 섞여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도 어릴 때는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그런지 너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남 일 같지 않더라라며 본인의 20대 초반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자취를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 돈이 없어서 고생했던 순간들을 듣고 있자니 왠지 동질감이 느껴졌죠. 마트에 도착해서는 신선 코너부터 이것저것 장을 보고 다녔어요. 그녀가 이건 세일 중이니까 사두면 좋겠다라며 과일, 채소,
계란 같은 것을 카트에 담을 때 나도 옆에서 이거 드세요?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같은 식으로 거들었습니다. 장본 물건이 제법 무거워지자 역시나 남자 손의 역할이 빛을 발휘하더군요. 묵직한 물건들은 내가 들어주고 가벼운 봉투만 그녀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계산을 마친 뒤에는 식사라도 같이 할까 싶어 마트 안 푸드코트에서 간단하게 분식을 먹기로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는 서로 사소한 호구두사를 조금 더 나누었어요. 그녀는 내게 너는 꿈이 뭐야? 라며 물었고 나는 머뭇거리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몸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오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뭘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기술을 배울까도 고민 중이긴 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럼 건설 쪽 기능공 자격증 같은 건 어때? 요즘은 배관, 전기, 용접 같은 기술직이 돈도 제법 벌고 나중에 크게 써먹을 수도 있잖아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의외로 구체적이어서 내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찾아봐야겠네요라고 하니 그녀도 뿌듯해하며 그래,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 나는 그녀가 단순히 옆집 아줌마 그 이상의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연령대나 생활 패턴이 달라도 여러 이야기를 하며 조금씩 통하는 부분이 보였거든요. 그날 같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왠지 모르게 한결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바람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한 건 마트에서 장을 다 보고 나오려는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 정도였는데 돌아올 때쯤 되니 제법 굵은 빗줄기가 몰아치더군요.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 우산을 쓰고도 잘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서로의 옷이 끝부분부터 이미 축축해져 있었죠.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려 옥탑방까지는 300m 남짓. 안 그래도 무거운 장바구니를 각각 2개씩 들고 있어 서둘러 뛰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최대한 앞으로 기울여도 바람이 옆으로 불어대니 소용이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그녀와 나란히 걷는 사이 어깨나 팔이 스치는 순간마다 왠지 모르게 묘한 설렘이 일어났습니다. 빗줄기가 짙어질수록 그녀의 얇은 상의가 점점 몸에 달라붙기 시작했고 마침내 집 앞에 가까워졌을 때는 어느새 그녀의 검은색 속옷이 살짝 비칠 정도가 되었죠. 시선은 자연히 그쪽으로 쏠렸지만 나는 눈치를 채지 못한 척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본능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레 비에 젖은 옷가지를 한 번씩 털고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건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옥탑방 문턱에 거의 다다르자 그녀가 오늘 정말 고마워. 덕분에 잘 다녀왔어. 혼자였으면 이거 들고 힘들 뻔했어라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녀는 계단 중간에서 잠시 멈추어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이따가 저녁에 시간 되면 옥탑에서 소주라도 한잔 할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안에서는 한껏 기대감이 샘솟았어요. 네, 좋아요. 라고 얼른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그럼 저녁 7시쯤? 하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종일 막노동하느라 지쳤을 시각이지만 그날만큼은 피곤함도 있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일단 그녀의 장바구니를 집 앞까지 올려다 주고 저도 옷 갈아입고 좀 쉬었다가 올게요라고 말한 뒤 내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흙먼지, 빗물, 땀이 뒤섞여 온몸이 축축하고 끈적했기에 제일 먼저 샤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좁디 좁은 옥탑 화장실이었지만 따뜻한 물을 틀자 오늘 하루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뭘 입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괜히 깔끔해 보이려고 양호한 면티와 바지를 꺼내 입고 머리를 대충 말린 뒤 침대에 잠시 누웠습니다. 곧 7시가 되겠지 하는 기대와 함께 그동안 겪었던 서울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시계를 보니 7시를 조금 넘겼길래 나는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집에 소주 한두 병 정도는 쟁여놓고 있었기에 빈손으로 가긴 또 뭐해서 그걸 챙겨 들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문 앞에 서서 노크를 2번 했더니 안에서 그녀가 문 열려 있어 들어와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가장 먼저 풍기는 건 맛있는 음식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주방 구석에 작은 테이블을 펴놓고 뭔가를 지글지글 굽고 있었고 이미 상위에는 몇 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더군요. 먼저 왔네요. 지금 두부 굽고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라며 뒤돌아보는데 방 안에서 보는 그녀의 모습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었는지 가벼운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아까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아 보였거든요. 소주 사왔는데 괜찮죠? 하고 내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반가워하며 아, 잘했어요. 집에 조금 남아있긴 했는데 부족할지도 몰라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쓱 주방에서 손을 닦고 나와 나를 테이블 앞에 앉게 했죠. 작은 식탁인지라 앉으면 둘이 딱 마주 보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 생선구이, 겉절이, 그리고 그녀가 지금 막 구운 두부까지 그야말로 혼자 살면선 좀처럼 접하지 못했던 집밥 같은 메뉴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군침이 돌았지만 괜히 예의를 차리느라 먼저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그냥 대충 만든 건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라고 대답했지만 냄새만으로도 이미 기대감을 한껏 키우기에 충분했죠. 먼저 하나씩 맛보세요라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장 익숙한 메뉴인 김치찌개를 한 입 떠서 먹었는데 그 순간 진짜 폭발적인 맛이 느껴졌습니다. 시원하고 칼칼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도는 말 그대로 집에서 끓인 김치찌개의 정석이랄까요? 진짜 맛있어요. 하며 눈을 반짝이자 그녀는 정말 다행이다. 내가 간을 좀 세게 했나 싶었는데라고 웃었습니다. 그 웃는 표정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엄마가 어릴 때 집을 나가신 뒤로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순간 울컥하면서 가슴속에 맺힌 그리움 비슷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어 젓가락을 더 먹는 동안 눈가가 살짝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그러다가 결국 목소리가 갈라지며 와 정말 오랜만에 이런 음식 먹어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뭔가 눈치챈 듯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그런가 봐요. 혼자 지내면 아무래도 마음껏 요리하기 어렵잖아요라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괜히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혼한 부모, 집을 나간 엄마,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배고팠던 기억들, 그리고 군대에서조차 맛볼 수 없었던 집밥에 대한 그리움 말이에요. 분위기가 약간 숙연해지려던 찰나, 그녀가 자연스럽게 술병을 꺼내어자 우선 한 잔해요. 오늘 많이 고생했으니 소주 한 잔은 괜찮잖아요? 하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잔을 기울여 내 잔부터 가득 채워 주었고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좋죠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건배를 하며 서로의 잔을 부딪힐 때 묘하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나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고 음식도 제법 입에 맞게 들어가다 보니 어느새 마음속 깊은 이야기가 하나둘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연스레 엄마 없이 자란 서러움, 고향에서 방황했던 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지 등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죠. 그러자 그녀도 조심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도 결혼을 했었어. 꽤 어릴 때. 그런데 남편이랑은 결국 이혼했지. 내 잘못이라기보단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이랑도 떨어지게 됐어. 나는 순간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있다고요? 하고 되물으니 그녀가 살짝 눈동자를 내리깔며 응, 둘이나 있어. 근데 남편이 데리고 해외로 갔어. 차마 내가 뺏어올 형편도 아니었고 아이들이 유학이라는 명목하에 해외로 가게 됐거든. 결국 나는 서울에 남았고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이상하게 쓰라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랑은 잘 연락하시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가끔 영상통화 정도, 그리고 지금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도 없어서 내가 또 재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야라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면 괜히 내 아이들 생각이 나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더라고. 물론 너는 어른이지만 그래도 아직 어리잖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아이들도 지금 엄마와 떨어져 살고 있지 않나 싶어서였어요. 나는 쑥스럽고도 애틋한 마음에 사실 저도 엄마가 일찍 집 나가셔서 이렇게 요리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괜히 엄마 생각나고 그러네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내 말을 듣더니 눈가에 물기가 고이는 듯 살짝 허리를 펴고 다시 수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냥 이런 서러운 얘기 좀 털어놓자. 또 언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잖아. 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조용히 잔을 들어 그녀와 다시 건배했습니다. 술이 좀 들어가니 그녀는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거나 중간중간 혼자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너 같은 동생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좋다. 가끔 문득 내가 옥탑에 앉아 있는 거 보면 내 마음도 편해져. 라고 말할 땐 진심이 느껴져서 괜히 내 가슴도 두근거렸죠. 나는 그저 저야말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누나 같으신 분을 만나서 든든해요라고 답했는데 그녀가 누나? 아, 그렇게 불러줘도 돼. 근데 좀 민망한 애라며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수주 2병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술 더 깔까? 하고 묻자 나도 그녀와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었고 술도 아직 더 마시고 싶어서 네, 조금 더 하시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더 가져왔고 우리는 그 2병이 다 비어갈 때까지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긋한 목소리, 부드럽게 웃는 얼굴, 그리고 때때로 깊어진 눈빛까지. 이런 감정을 처음부터 의식했던 건 아니었지만 점점 그녀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시간을 내지는 못했지만 가끔 한가한 날이면 직접 만든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이거 좀 많이 해서 남았어. 너도 집에서 밥 잘 챙겨 먹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나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라며 웃으며 받곤 했죠. 나 역시 그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전구를 갈아주거나 간단한 집수리를 해주는 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주저없이 도왔죠. 누나, 무거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그럴 때마다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라며 웃어 보였고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서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이 맞으면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직접 만들어준 집밥을 함께 먹을 때면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 같은 정을 느낄 수 있어 더 특별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감정은 점점 단순한 친한 누나에 대한 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고 그녀를 더 알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냥 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서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던 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올라 솔직해질 용기가 생긴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 누나 좋아해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아이, 술 취해서 하는 소리구나. 그냥 기분 좋아서 그러는 거지? 하지만 나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다시 말했죠. 아니요, 진심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누나랑 지내면서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이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녀는 순간 움찔하며 내 손을 바라보더니 살짝 한숨을 내쉬며 말을 돌렸습니다. 우리 나이 차가 얼마인지 알아? 13살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감정 아닌가요? 누나는 제가 싫어요. 안면 제가 남자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들었고 나는 조급한 마음에 그녀를 덥석 안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살짝 굳어졌지만 나를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그녀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들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내 키스가 계속되자 점점 눈을 감고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오가며 우리는 오랫동안 키스를 나누었고 나는 어느새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떼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누나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혔지만 천천히 내 손을 잡고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폭발하듯 확인된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연인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솔직히 나누고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고 망설임 끝에 마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녀가 살짝 머뭇거렸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주었고 나는 그 순간 그녀를 더 소중히 대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서툰 내가 당황스러워할 때마다 그녀는 은근히 리드를 해주었고 난 그 흐름을 따라가며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밤은 길고 뜨겁게 이어졌고 마침내 두 사람은 연인이라는 확고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연인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각자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옥탑방 계약이 남아 있었고 그녀도 직장 문제로 당분간은 이사를 꺼렸으니까요. 하지만 서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마음과 몸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퇴근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내가 그녀의 집에 들러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한잔하며 하루를 정리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녀가 내 옥탑방에 와서 조그만 테이블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 서로에게 연락하여 위로를 받았고 외로운 순간에는 함께 잠을 청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사회생활 경험도 훨씬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내 앞날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었죠. 특히 용접 기술을 배워보라는 말은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일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막노동을 하다가도 이렇게만 살다간 몸이 망가지겠다는 불안이 늘 있었거든요. 마침 그녀가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야간반에 등록해봐. 내가 손재주도 있고 꼼꼼한 편이잖아라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 컸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괜찮아. 사람은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너만의 기술을 갖춰야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열리잖아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자 결국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벌고 야간에는 기술학원에 다니며 용접을 배웠죠. 하루가 너무 길고 몸도 고되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니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녀 역시 퇴근 후 늦은 밤에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 다칠 건 없었어? 라며 걱정 어린 목소리를 내주곤 했죠. 어떤 날은 내가 늦은 시간에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끼니를 때운다 하면 다음날 그녀가 반찬을 한가득 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와 온기가 쌓여 나는 더욱 의욕을 갖고 자격증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국가기능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는 건설 현장에서도 용접 업무를 맡아 급여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토록 힘에 부치던 막노동에 비해 수입이 조금이나마 안정되는 걸 보니 그녀가 가장 먼저 기뻐해 주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라며 밝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 나도 뿌듯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살림을 합칠 준비가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나와 그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옥탑방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누나도 여기저기 오가는 것보다 편한 곳에서 지내는 게 낫잖아요. 그녀도 한동안 고민하더니 그래, 나도 사실 이사하고 싶었어. 마침 너도 자격증도 땄고 수입도 좀 안정적이니 우리 작은 투룸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동의했습니다. 옥탑방 계약이 끝나기까지 남은 기간을 기다린 뒤 우리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큰 돈이 없으니 화려한 곳보다는 보증금 적고 월세가 부담 없는 소박한 투룸을 찾았죠.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창문으로 해가 잘 들고 구조도 알맞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공간에서 서로의 살림을 꾸려가며 매일 함께 얼굴을 보는 생활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사를 마치던 날에는 그녀와 내가 손을 맞잡고 작은 박수까지 치며 드디어 둘이 함께 사내라고 좋아했습니다. 박스들을 풀어가며 서로의 짐을 정리하는 과정은 꽤나 정신없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달아해진 내 작업복을 그녀가 세탁기에 돌리면서 이제 이건 나한테 맡겨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능숙하게 망치와 드릴을 꺼내 전등을 고치고 가구를 조립하기도 했습니다. 살림을 합친 뒤 우리 사이에는 전보다 더 깊은 안정감이 깃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와 마주보며 잘 잤어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 당연해졌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서로의 고단함을 달래주다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간단히 밥을 차려 먹는 일상도 즐거워졌죠. 소소한 다툼이 있더라도 같이 사니까 금방 풀 수 있었습니다. 너 아까 왜 그런 말 했어? 하고 그녀가 삐치면 나는 재빨리 장난스러운 포옹으로 풀어버리기도 했고, 그녀도 알았어라며 싱긋 웃다가 어느새 화가 누그러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같이 살아서 얻는 가장 큰 행복을 실감했습니다. 몸을 기대어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조곤조곤 그날의 일상을 나누다 보면 문득 우리가 함께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주고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혼자 살며 막막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 역시 이제는 나도 외롭지 않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라고 말해줄 때면 내가 여태껏 걸어왔던 힘든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어딘가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함께 지낸 지 딱 6개월 즈음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날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는 약간의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요리 실력은 형편없는 편이라 직접 레시피를 구상하거나 재료를 손질하는 건 자신이 없었죠. 대신 밀키트 식재료를 공들여 준비해 조리 순서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최대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풍기는 냄새가 제법 괜찮았고 거실 테이블에는 작지만 은은한 초를 몇 개 두었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 와인까지 사왔습니다. 마치 레스토랑에 온 듯한 분위기를 낸다고 할까요? 그녀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기에 나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 저녁 7시 무렵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일부러 아무 일도 아닌 척 오늘 좀 일찍 왔네. 먼저 씻고 와. 밥 차려주게라고 했죠. 그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했지만 피곤한 몸을 풀기 위해서인지 별다른 의심 없이 바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두른 머릿결로 식탁 의자에 앉은 그녀가 초와 와인을 차린 테이블을 보며 한껏 의아해하더군요.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라는 질문에 나는 수줍게 웃으며 그냥 우리 함께 사는 지 반년 됐잖아. 기념으로 준비해봤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내가 만든 파스타와 고기가 의외로 먹을 만하다며 그녀가 막 괜찮은데 하면서 웃어줬을 때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칠 즈음 드디어 나는 준비해둔 반지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포즈라는 걸 내 손으로 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막상 반지를 꺼내려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는 가운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해 줄래? 단도직입적으로 내뱉은 순간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눈가가 붉어졌어요. 한동안 말이 없길래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고 조마조마했죠. 그러더니 그녀가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해 이 정도도 과분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나이 차이도 있고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결혼까지 바라면 너무 욕심 아닌가 싶어서라고 조곤조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스스로를 자책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나는 그녀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 인생에서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어. 당신이 연상인 게 나한테는 오히려 더 좋아. 기대도 되고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해. 당신과 결혼해서 평생 함께 있고 싶어. 내가 그렇게 말을 이어가자 결국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고 나를 꼭 끌어안으며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쏟은 뒤 조용히 그래 우리 결혼하자. 고마워.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줘서라고 답해 주었죠. 온몸이 후련해지는 기쁨과 눈물이 뒤섞여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정사나 주변 상황 때문에 거창하게 식을 올리거나 하객을 부를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에게는 오랜 상처가 있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엄마도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된 지 한참이었죠. 그녀 역시 두 번째 결혼이고 이전 관계에서 겪은 상처가 커서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우리의 결혼식은 딱 둘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행사처럼 치러졌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작은 스튜디오를 예약해 웨딩 사진을 찍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와 깔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가 내가 또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은 몰랐네라며 신기해하더군요. 나 역시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뿌듯하고 들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사진 촬영이 끝난 뒤에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작은 축하 디너를 가졌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촛불과 와인을 곁들여 합한주 같은 느낌으로 둘만의 축계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걸 서로 실감하며 한층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격한 감정이 서로에게 쏟아졌고 그녀도 마음껏 울면서 나를 끌어안았어요. 아마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벅찬 감정이 폭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의 사랑이 한결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그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죠. 처음에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나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가 불러오고 병원 진료 기록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점차 현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육아용품을 조금씩 사들이고 조산모 교육도 듣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각오도 확실해졌죠. 출산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분만실 밖에서 대기했는데 진통으로 힘들어하는 그녀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다행히 큰 무리 없이 예쁜 딸이 태어났고 우리의 딸아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에 느낀 벅참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워요. 내가 정말 가정을 이루고 아빠가 되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녀는 한동안 해 오던 일을 관두었습니다. 아기가 아직 어린데 둘 다 바쁘게 뛰어다니기는 어려웠으니까요. 대신 나는 용접 기술에 이어 배관 기술까지 새로 배웠고 업무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팀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려도 기술 숙련도가 쌓이니까 자연스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한다라고 인정해 주더군요. 팀원들을 이끌며 건설 현장을 관리하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책임감이 커졌고 수입도 늘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가 조금 자란 뒤 우리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